가압류와 가처분을 보존처분이다 라고 합니다. 보존처분은 금전채권을 보존하고자 할 때 이를 가압류다 라고 합니다.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한 권리를 보존하고자 할 때 이를 가처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본안소송의 결과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을 묶어두지 아니하면 나중에 집행불능 상태로 빠질 것을 염려하여 나중에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집행할 재산을 묶어두고자 할 때,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고자 할 때 이를 보존처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전채권을 보존하고자 할 때를 가압류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에게 을이 돈을 1억 원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1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게 하여 갑소의 부동산에다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돈 빌려준 거는 채권이죠. 을이 갑에 대한 채권이죠. 그러나 저당권은 채권이 아니잖아요. 저당권은 저당 목적물의 교환 가치를 직접 지배하고자 하는 물건 아닙니까? 따라서 물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나중에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갑에서 다른 사람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어. 그러더라도 지금 소유권이 넘어갔다. 나중에 을이 갑에게 돈 1억 원을 받지 못하면 추급하여 쫓아가서 저당 목적물에 추급하여 여기서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경매시청에서.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내가 중도금 줄 테니까 저당권 말소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저당권을 끌어안고 사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당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병, 정, 무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전세권, 뭐 저당권, 압류 막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 부동산이 매각되게 되면 저당권자가 먼저 만족받는 거죠. 만족받고 나머지가 했어야 후순위 권리자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은 저당 목적물에 대한 이 가치가 온전히 남아있기만 하면 소유자가 바뀌든 저당 목적물에 대한 다른 권리가 막 설정되든 어떻게 하든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확실하게 만족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저당권이 오늘날 담보의 왕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 채권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예컨대 을이 갑에게 돈 1억 받을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1억 원을 위하여 어떠한 담보도 설정한 바가 없습니다. 즉 무담보의 대여금 채권이라든지 또는 무담보의 공사자금 채권 또는 무담보의 물품대금 채권. 물품대금 채권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외상값이라는 얘기죠. 외상으로라도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외상값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하자. 그럼 야, 네 물건 안 사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얘는 외상으로 팔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이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했을 때 예컨대 이게 무담보의 대여금 채권이라고 합시다. 그냥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에 믿거니 하고 그냥 을이 갑에게 돈 빌려줬다라고 합시다. 근데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여기서 을이 법원에 대하여 채무자 갑소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려고 하게 되면 돈 빌려줬다라고 하는 증거, 차용증만 가지고 경매 신청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경매를 신청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집행권은 얻어야 되잖아. 이게 공사대금이라면 공사대금 반환 청구해소, 자, 대여금이라면 대여금 반환 청구해소 등의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 승소 확정 판결을 집행권을 하여 법원에다가 여기서 강제 경매를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보세요. 대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갑이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됐는데 언제까지 갚겠다. 근데 얘가 돈 안 갚어. 그럼 바로 소송 들어갑니까?
대개 어떻게 합니까? 야, 왜 돈 안 갚냐? 언제까지 갚는다는 거 왜 안 갚냐? 약속 지켜라. 라고 내용증명 보내죠. 내용증명 보냈는데도 안 갚으면 어떻습니까? 너 정말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정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 라고 내용증명 또 보내지. 그런데도 안 갚는다라고 하면 그때 소송 들어가잖아. 독촉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재산이 유일한 재산이라고 합시다. 얘를 아예 집행을 면탈하려고 각오를 했다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돈 떼먹으려고 각오했다고 한다면, 얘가 소송을 들어갈 듯한 태세를 취하면, 심지어 소송 계속 중에 이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무자력으로 남는단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돼가지고 을이 갑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집행하려고 하게 되니까 집행할 재산이 없는 거지.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이 승소 확정 판결은 이건 휴지 조각화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또 보세요. 이 부동산을 얘가 다른 사람에게 예컨대 여기 병이라는 사람한테 처분해서 넘겨놨어.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을의 승소 판결은 갑에 대한 것이지 병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따로 떴습니까? 을은. 근데 얘가 무자력이라고 한다면 결국 집행할 재산이 없게 되면 승소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권리 만족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와 그 권리가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권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라고 한다면 권리는 있으나 권리의 실효성 없는 만족받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소송을 들어가려고 할 때는 내가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에 집행할 재산을 집행할 재산 처분하지 못하고 먼저 묶어두는 거야. 그 묶어두는 절차가 뭐냐면 바로 가압류로 묶어두는 거야. 가압류로 이 부동산을 묶어두는 거란 말입니다. 가압류하게 되면 효력이 어떤 효력이 생기는 겁니까? 처분금지가 생기지. 처분하지 못하고 묶어두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얘가 소송 들어가 승소 판결 받는단 말입니다. 가압류한 이후에 갑이 다른 사람 병기에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이건 뭡니까? 가압류권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자 하는 처분행위지. 따라 병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이 부동산은 내가 갑으로부터 매수한 내 소유의 부동산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 그 누구에 대해서는? 가압류권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내 거다고 주장 못한단 말이에요. 가압류권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야. 어느 범위에서? 가압류에 의해서 보존하고자 하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얘가 나중에 가압류해놓고 난 다음에는 승소 판결 받고 난 다음에 소유권 넘어가겠다라고 이 부동산에 대해 집행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경매로 X라는 사람이 낙찰돼가지고 1억 5천 낙찰되었다고 합시다. 그 1억 원 받아가겠지? 그 5천만 원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5천만 원? 갑한테 갈까요? 병한테 갈까요? 현재 부동산 누구 거야? 병의 거지. 병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는 누구한테만큼은 가압류권한자에게만큼은 주장하지 못, 자기의 권리 취득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래서 금전채권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가압류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가압류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압류하는 이유는 저당권을 설정했으면 가압류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저당권 설정 안 했으니까 가압류할 필요성이 생기겠지. 예? 자, 여기서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압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처분은 뭔가라는 얘기입니다. 가처분은 여기서 자,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이 있고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고 두 가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처분 자체를 금지하는 처분 금지 가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점유 이전만을 금지하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자, 대개 가처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경매조서에 나타나는 것은 처분 금지 가처분입니다. 따라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 여기 보세요. 따라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따라 적으려고 하는 건 이거 내가 암기하겠다는 얘기잖아.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세요. 이런 겁니다. 보세요.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얘기예요. 자, 갑소의 토지를 을이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기청구권을 갖는다고 했었죠. 근데 이 등기청구는 채권이잖아. 따라서 얘가 매수했다라고 하더라도 갑이 다른 사람 병에게 더 비싸게 팔고 소유권 넘겨버리면 병이 소유권 취득하게 될 것 아닙니까? 을은 첫 번째 매매계약을 체결한 을은 그 권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물론 이 경우에는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이 나쁜 놈 내 돈 내놔 라고 돈 받을 수 있겠지. 또 손해를 배상하라라고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원래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이라는 권리를 보존할 필요성이 생긴다고 했었죠.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보존하기 어떻게 한다고? 가등기한단 말입니다. 가등기했으면 가등기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처분한다라고 하더라도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가등기하고 난 다음에 얘가 배신적인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자기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잖아. 등기청구권이 가등기에서 보존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가등기는 말이에요. 가등기는 선수들은 이 가등기를 아주 활용을 잘합니다. 에? 그런데 일반인들은 가등기를 잘 활용을 못해. 안 해. 응? 가등기를 자 믿거니 하고 이런 문제 생긴단 말입니다. 갑의 부동산을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했어. 매수했으면 매수는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등기청구권을 갖는 거죠. 예컨대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이 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해서 두 사람 사이 매매 계약을. 그리고 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으로 1,000만 원 지급하고 1,000만 원 지급하고 중도금 3,00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6천만 원을 나중에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 6천만 원 지급 제시하고 동시행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기로 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계약금하고 중도금 다 지급하고 난 다음에 근데 잔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 6천만 원을 지급 제시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해. 근데 갑이 엉뚱한 소리 해. 뭐라고 하냐면은 계약금 배액을 돌려줄 테니까 이 계약은 없던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계약금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해약이라고 한다고.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를 해약이라고 한다. 근데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약할 때는 계약금만 딸랑 지급한 상태라 해야 돼. 더 이상 진도가 나간 상태에서는 안 돼. 그래서 만약에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에 이거를 1억 원에 사고 팔기라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계약금의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계약금의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배액을 상환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000만 원 받은 거에다가 1,000만 원 더 붙어서 주게 된 배액이지. 그러니까 서로 계약금만큼 손해보고 계약을 없던 것을 할 수 있다. 아무 이유 없이도. 이게 바로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이것을 해약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계약금만 달랑 지급했을 때야. 더 이상 진도가 나가면 안 돼. 이미 진도가 나간 거지. 중도까지 지급했잖아. 그럼 계약금으로 계약 해제하지 못하는 거지. 근데 갑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계약금 배액 돌려줄 테니까 계약금으로 계약 해제하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실무상 이런 일 엄청 많이 발생해. 얘가 소유권 이전등기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단 말이야. 그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왜 6천만 원 이거 막 그러냐면 이거를 전에 1억에 팔기로 했는데 땅값이 올라가가 지금 1억 5천 2억 올라갔어. 다른 사람한테 더 비싸게 팔 수 있어. 얘한테 1억 원에 안 넘기고 싶단 말입니다. 그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 제시한다 하더라도 잔금을 수령하려고 안 해. 그리고 이 계약 없던 것을 자꾸 어거지 부린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매수인이 을이야.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 안 해주고 계약 없던 것을 하자 자꾸 어거지 부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야? 막 울어? 소유권 이전등기 해줘이 그거 막 울어? 어떻게 할 거냐고.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럼 해달라고 뭐 해야 돼? 법적인 청구를 해야 되잖아. 소유권 이전등기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될 거 아니냐고. 소유권 이전등기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회소라고 한단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회소. 아따 소의 명칭이 길기도 길다. 그 왜 그런 긴 명칭이 생기냐면 이런 겁니다.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그래. 그렇습니까? 매수인 혼자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겁니까? 등기의 대원칙이 뭡니까? 공동신청주의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법무사한테 위임한다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둘 다 위임해야 되잖아. 법무사한테 위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한다라고 한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위임장 인감증 다 가져가야 되잖아. 법적인 지위, 두 지위가 동시에 등기 신청하러 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공동신청주의란 말입니다. 그런데 얘가 협력을 안 하는 거야. 협력을 안 하니까 공동신청 절차를 밟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공동신청 절차에 협력해달라 이 말이야.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에서 절차 이행 청구에서 이 말은 뭡니까? 공동신청주의라고 하는 이 신청 절차에 이행하라 이 말이야. 그런 소송을 제기한단 말입니다. 이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승소 판결이 이렇게 나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승소 판결이 얘에게 내려진단 말입니다. 그럼 을은 이 승소 확정 판결을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 신청 가능해. 즉 얘가 등기 필증을 연결하지 않아도 등기 절차 협력하지 않아도 얘는 승소 확정 판결만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 신청 바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공동신청주의 예외로서 단독 신청이 이루어지는 거야.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듯한 태세를 취하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갑이 에라 모르겠다, 인생 뭐 별거 있어, 다른 사람 팔고 소유권 넘겨버렸어. 그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의 권리는 나중에 을이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승소 판결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피고는 원고에게 이렇게 나왔지. 사람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은 을에게잖아. 을의 승소 판결의 의무자는 갑이란 말이야. 갑에 대한 승소 판결을 가지고 병에게 집행할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승소 판결로 집행할 재산이 없으니까 승소 판결의 효력은 휴지 조각화 되겠지. 만약에 보세요. 이게 이 사람이 매수인이 가등기를 해놨다라고 한다면 걱정 안 해도 되겠지. 문제는 매수인이 가등기를 안 했을 때 문제란 말이야. 가등기 안 했을 때 이 등기초권을 보존할 필요성이 생긴단 말이야. 이럴 때 이 가등기로 인하여 보존하지 않은 이런 등기초권을 보존할 필요성이 생기는데,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승소 판결의 효력이 집행이 불능 상태로 빠지는 것, 소유권 이전등기 한다라고 하는 집행이 불능으로 빠지는 걸 막기 위하여 이 재산에 대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놔야 필요성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는 것이 뭔가? 이게 뭐예요? 바로 가처분입니다. 무슨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했다 하더라도 가처분 임시로 처분을 금지하는 거지. 가라고 하는 말이 임시적인 일시적인 잠정 조치 그 말이잖아. 가처분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못 팔아먹은 거 아니야. 팔아먹을 수 있어. 근데 가처분 권한자가 나중에 이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그러면 갑에서 병으로 넘어간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은요, 가처분 권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지. 가처분 권한자에 대한 것은 무효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처분 권한 승소하게 되면 이거는 말소 청구할 수 있어. 이거 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면 소유권이 갑으로 복귀되는 거지. 승소 판결 가지고 판결문 가지고 단독 신청으로 갑에서 을로 바로 소유권 이전 하면 되잖아. 그래서 등기초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뭐예요? 가처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하는 것이 뭐예요? 처분금지 가처분이다 이 말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은 대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철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을의 토지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갑이 을의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어. 그럼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건물을 철거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죠. 철거 청구권.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을이 갑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라라고 하는 철거 청구의 소를 계속하고 있는 도중에 갑이 에라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 건물을 다른 사람 병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렸어. 그러면 을이 나중에 갑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판결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갑은 을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위에 있는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이 토지를 명도하라라고는 할 거 아닙니까? 이거 갑에 대한 판결문이잖아.
가보니까 갑이 아니고 병이 있잖아. 갑에 대한 판결문 가지고 병에 집행할 수 없는 거지.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송을 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갑이 이걸 다른 사람이 처벌하지 못하도록 먼저 묶어놔야 되겠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둔다. 어떻게 묶어둔다는 얘기입니까? 처분지 가처분으로 묶어둔다 이 말입니다. 자, 가처분은요 수많은 종류의 가처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갑소의 부동산에, 자, 갑소의 상가 건물에 의뢰라는 사람이 여기다 상가 임대차기를 했어. 여기서 상가 임대차기를 하면서 여기다가 보증금 5억에 월 300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범의 보호범위를 벗어나는 거지. 그럼 얘가 보호받으려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세권 등기를 하거나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이런 계약을 하면서 갑이 을에게 전세권 등기를 해주기로 했어. 또는 임차권 등기를 해주기로 했어. 그런데 얘가 처음에는 해주겠다고 해놔놓고 나중에 돼가지고 안 해줘. 그럼 어떻습니까? 얘가 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에 또는 전세권 등기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저당권 설정하거나 또 가압류하거나 그럼 후순위 밀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임차권 등기, 임차 등기 해달라,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해소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해소를 제기하면서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그 사이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둔단 말입니다. 이때는 뭡니까?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그럽니다. 야, 돈 1억만 빌려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거 빌려줘. 그럼 내가 이 부동산에 의한 너에게 저당권 설정해 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을은 갑이 저당권 설정해 준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어. 우선 내가 1억 가지고 5억부터 막아야 되니까 네가 막고 난 다음에 내가 네 부동산 내 저당권 설정되게 해줄게.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을은 그 말을 믿고 돈 1억 빌려줬어. 그러고 난 다음에 저당권 설정되게 해달라고 갑에게 얘기했어. 갑이 다 말고 이제 화장실 갔다 왔어. 갔다 가기 전에 갔다 와서 가기 전에 사람 마음이 달라지지. 여기 야 임마 친구 간에 임마 꼭 저당권 등기 해줘야 믿냐? 야 네 돈 안 떼먹어. 걱정하지 마라. 그 엉뚱한 소리 해. 저당권 등기 해준다 그래가지고 돈 빌려줬는데 안 해준단 말입니다. 그럼 저당권 등기 안 해주고 있는 사이에서 여기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여기서 가압류 들어가고 저당권 설정하다 보면 이거 후수일이 되는 거지. 그 어떻게 되는 거면 얘가 저당권 설정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하여 먼저 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지 가처분 묶어두고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도 가처분을 묶어두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등기 해달라고 소송상 청구한단 말입니다. 소송상 청구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 가지고 여기다 저당권 등기하는 거야. 가처분할 때, 처분지 가처분할 때는 그 사유가 다양하죠. 예? 어쩌면 뭡니까? 나중에 승소 판결 받았을 때 집행불능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는 것이 뭐다? 이게 바로 가처분이다. 그리고 이런 가처분을 뭐라고 하는가?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처분 자체를 못하도록 묶어두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가처분에는 그거 말고요. 다툼의 대상이 되는 가처분, 여기서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도 있습니다. 점유 이전만을 금지하기로 하는 가처분입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예컨대 이런 거예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왜 하는가? 갑이라는 사람이 자, 요 건물의 요 부분을 의뢰라는 사람한테 상가 건물을 새로 줬어. 임대차 기간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개기고 안 나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을은 갑을 상대로 하여 요 부분을 명도하라라고 해야 되겠죠. 명도하라. 명도와 인도는 이거는 구분합니다. 법률상의 표현은 모두 인도야. 실무상으로는 명도와 인도를 구분해요. 명도는 뭐냐 하면은 원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라라는 게 명도야. 인도는 현 상태 그대로 넘겨 점유를 이전하라는 게 인도야. 자,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내가 요 상가금 요거를 요만큼 빌렸어. 상가금을 빌렸어. 자, 이거를 명도하라 이 말은 뭡니까? 원래 있었던 거, 요거 원래 있었던 원상태로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하라. 다 치우고 원래 세 주기 전에 요거 원상태 요 빈집으로 빈칸을 만들어 가지고 반환하라. 이게 명도란 말입니다.
인도는 뭐예요? 인도는 현 상태 그대로 점유를 이전하라는 게 인도야.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유아 인도 청구 소송 이런 겁니다. 애를 3살 때 잃어버렸어. 나중에 8살 때 애를 찾았어. 그럼 거기서 그 애를 명도하라. 이건 말이 안 되지. 8살짜리로 3살짜리를 만들어서 넘겨라. 이건 안 되잖아. 어떻게 현 상태 그대로 8살짜리 그대로 나한테 점유 넘겨라. 유아 인도 청구 소송. 인도라는 말하고 명도라는 말을 실무상 다르게 사용합니다. 명도는 뭐라고요? 원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라. 이게 명도란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갑이 을을 상대로 하여 명도하라라고 명도총계소를 제기합니다. 그럼 명도총계소를 제기하게 되면 승소 판결 받죠? 이렇게 나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별지 도면 기재, 도면도 그립니다. 별지 도면 기재, 가나 다라, 가를 잇는 요 부분을 명도하라. 구체적인 도면까지 처음에 요 부분 명도하라 라고 소송 제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도총계소를 제기해가지고 얘가 안 하면 강제집행으로 그 명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보세요. 갑이 을을 상대로 하여 명도하라라고 소송을 계속하는 도중에 자, 을이 에라 모르겠다고 요 가게를 다른 사람 병한테 넘겨버렸어. 병이 여기 가게를 점유하게 돼. 얘는 빠져나가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집행하려고 가보니까 집행 채무자가 을이 아니라 병이지? 엉뚱한 사람이 점거하고 있잖아. 그 을에 대한 승소 판결 가지고 병에게 집행할 수 있습니까? 집행 불능이지. 근데 보세요. 원래 임차권을 양도하려고 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임차권을 갑에게 주장할 수 없는 거지. 임차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얘는 무단점거자잖아. 갑에 대한 관계에서. 그럼 갑은 병을 상대로 다시 명도하라고 소송을 제기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도중에 병은 또 에라 모르게도 정의에 또 넘겨서 그럼 계속 이 불능으로 되겠지. 그래서 명도총계소를 제기할 때 다른 사람한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묶어둔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야.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겁니다. 처분하지 마라가 아니라 점유 이전하지 마라가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 아니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거를 을이 다른 사람한테 가게를 팔아먹었다고요? 그 가게를 병이 샀다고요? 그 소송 중인 가게를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그림이 너무 이게 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소송 계속 중인 부동산을 이걸 가게를 인수하는 사람 없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는 여러분처럼 선량한 사람들만 있습니까? 별별 놈들 다 있잖아. 제가 여기 실제로 경험한 사례 중에서 옆에 사례 본 것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갑의 상가 건물에 요 부분은 을이, 요 부분은 병이 이렇게 각각에 세워져 있습니다. 을과 병 두 사람 다 진상이야. 그래가지고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해 각각 소송을 제기해서 자, 을은 요 부분을 명도하라. 병은 요 부분을 명도하라. 그러니까 둘 다 승소 판결 받았어. 나중에 집행하려고 봤더니 집행불능이야. 눈치챘어요? 을과 병이 둘이 가게를 맞바꿨어. 가게 됐습니까? 을은 요 부분을 명도하라는 게 가보니까 병이야. 집행불능이지. 병은 요 부분을 명도하라는 게 가보니까 을이야. 집행불능이지. 을이나 병 이 사람들은 뭐예요? 법을 아는 사람들이지. 법을 악용한 거지. 저거 보면서 세상에 참 별별 놈들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뭐예요? 명도총계소를 제기할 때는 뭐 한다?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점유적 금지 가처분 묶어둔다 이 말이에요. 또 보세요. 임시지를 정하는 가처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듣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런 겁니다. 임시지를 정하는 가처분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땅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 땅 위에다가 공사를 건물 공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지 마라. 그랬더니 얘가 했단 말고 왜 하지 마라? 나는 네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네가 내 땅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 다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네가 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확정될 때까지 그때까지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마라 라고 가처분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사 중지 가처분.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 공사 중지 가처분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회사에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 주식회사의 소수 주주들이 이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다라고 대표이사 선임 결의 무효의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럼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 대표이사의 선임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대표이사 직에서 쫓겨나는 거지. 근데 소송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 여기 대표이사 선임 결의 무효를 소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이 소송이 1년 동안 끌어졌다 그러면 이 사람은 대표이사 직무를 1년 동안 계속 수행할 거 아닙니까? 그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대표이사가 선임이 무효다라는 판결이 확정돼 가지고 그때 대표이사 직으로서 물러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1년 동안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함으로 인하여 그 회사에 생긴 피해가 보전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네가 대표이사로서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때까지 너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가처분으로 묶어둘 수 있단 말입니다. 뭐요?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들어보셨죠? 가처분이 이렇게 다양하다고. 특히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이런 것은요, 위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노조가 사용자 측에서 노조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해요. 사용자 측에서 노조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가? 이걸 오염법원에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노조위원장이 직무집행 정지되는 거지. 그럼 이 노조는 식물노조는 마찬가지 되잖아. 이걸 악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과거에 독재 정권에 의하여 야당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바도 있습니다. 옛날에 왜 이런 분이 계시죠? 왜 해가지고 당무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여러분 이런 분. 네. 그분에 대하여 민주당 총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이걸 독재 정권에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거 받아주면 안 되는 거지 법원에서. 이때 이런 어용 판사 이런 사람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거야. 그러면 야당의 총재로서 직무를 정지당한 거야. 그 야당이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지. 그러면 야당 총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했는데 그럼 그런다고 해가지고 안 한다 그러지 않잖아. 그 또 바깥으로 나가는 거 어떻습니까? 법원에서 가처분 명령을 내는데 직무를 이행하는 거지.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택연금 당하는 거지. 그럼 가택연금 당하고 나면 그러면요, 가택연금 당한 야당의 지도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 가택연금 당한 야당 지도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단식투쟁이지. 그래서 그때 당시 20며칠간 이렇게 해가지고 단식투쟁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허연수염 이렇게 길러가 나아가 단식투쟁을 마치면서 단식투쟁을 마치고 나오면서 그때 얘기한 게 그게 금방 얘기한 그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국민 여러분, 당무가지를 베들어도 새벽은 옵니다 여러분. 그거 한 거잖아. 그때 당시에 그 김영삼 씨에 대하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단 말이야. 이렇게 악용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가처분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아까 보전처분은 가압류가 있고 가처분이 있다 그랬죠. 가압류가 있고 가처분이 있다 그랬죠. 가압류는 하는 게 왜 하는 겁니까?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쉽게 말하면 뭡니까?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돈 받으려고 하는 것이 가압류다 이겁니다. 가처분은 뭡니까? 금전채권 위에 특정한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특정한 채권이 뭐예요?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이 소유권 이등기 청구권, 철거 청구권, 또 뭡니까? 명도 청구권, 그 외에 저당무 설정 청구권 등등 특정한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가처분이다 이 말입니다. 가압류는 구분되는 것이 목적물에 따라서 가압류가 분류됩니다. 가압류는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선박 가압류, 항공기 가압류, 자동차 가압류. 가압류는 목적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가압류 종류가 달라. 가압류 공통분모가 뭐냐면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말을 쉬운 말로 쓰면 뭐예요? 쉬운 말로 쓰면 돈 받기 위하여 하는 것이 바로 가처분이다 이 말입니다.
가압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가처분은 뭡니까? 가처분은 금전 채권이 특정한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가처분이다 이 말입니다. 가처분은 어떻게 나눠진다고?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이 있는데, 다툼의 대상의 가처분인데 여기서는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처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처분금지 가처분이고, 이게 점유 이전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임시를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이제 가처분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우리하고 관련이 없지. 부동산 투자자하고 관련 없지.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공사중지 가처분, 이거 우리하고 관련 없잖아. 부동산 경매와 관련 없잖아. 또 보세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이건 뭡니까?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내가 명도하라라고 할 때 그때만 필요한 거지. 경매로 나온 물건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예? 따라서 우리 경매 목적 부동산과 관련해서 가처분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가처분이야? 처분금지 가처분이지.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부터 가처분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얘기 안 한다. 우리끼리 약속하자고. 우리끼리 약속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가처분은 뭐라고요? 처분금지 가처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